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악스 연구의 세미나 어깨 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 중에서 이너 스트럭처의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그 운동계 질환의 운동계 구조물을 크게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이너 스트럭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라는 것은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직접적으로 쓰이는 구조물, 즉 근육하고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텐던, 그다음에 텐던이 뼈에 붙는 테노페르티알 정션, 그다음에 이제 텐던이 붙는 본까지 이제 콘택트렉타일 스트럭처라고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구조물은 이너 스트럭처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너 스트럭처. 그래서 이너 스트럭처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리가멘트, 캡슐, 버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 이제 셀렉티브 텐션을 줘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컨택타일 스트럭처에는 셀렉티브 텐션을 주는 방법이 저항 검사 통해서 통증이 있느냐 아니면 위크니스가 있느냐를 갖고 이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너 스트러처는 셀렉티브 텐션을 주는 방법이 패시브 테스트를 해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엔드 필이 정상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다면 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캡슐라 패턴인지 넌 캡슐라 패턴인지 이제 구분해서, 캡슐라 패턴이라고 하면 캡슐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로 이제 진단하고, 넌 캡슐라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깨에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브델토이드 버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동적 검사에서 패시브 엘리베이션이 역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패시브 ROM 검사에서도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그 관절에 어디 이전이나 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소견인데, 그때 패시브 에비덕션 검사를 해서 에비덕션이 노말이다 그러면 어깨 관절 자체는 이상이 없고, 지금 어깨 안 올라가는 엘리베이션 안 되는 것이 숄더거들의 그 로테이션의 문제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이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글렌 휴메럴 리듬이라는 거기서 가렸는데, 우리가 180도 올라갈 때 글렌 휴메럴 조인트에서 160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60도는 스케플라 로테이션에 의해서 스케플라 스케플라 로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60도가 해서 이제 180도 올라가게 되는데, 스케플라 로테이션이 안 되는 원인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AC 조인트의 아서라이티스는 어디 이전, 또는 SC 조인트의 아서라이티스는 어디 이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스케플라 60도 로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AC 조인트에서 그 35도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SC 조인트에서 25도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25도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게 되면 스케플라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글레니 휴머럴 조인트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80도 엘리베이션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그 에비덕션 검사를 했더니 그거 자체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어깨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어깨 자체의 문제 있을 때 이게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면 캡슐라이티스, 아니면 넌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 서브델토이드 버사이티스나 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영역이 이제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오전 강의에서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테스트에서 엔드레인지에서 엔드필 체인지가 있는지, 엔드필이라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 말단에서 의사가 느끼는 감촉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관절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 감촉을 의사만 느끼는 거 아니라 이제 환자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핑거 같은 경우에서 핑거 하이퍼 익스텐션을 해보면 이제 오스티아스라이트가 시작되는 분들 이제 스티프하게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그 딱딱한 느낌을 의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환자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다고 하면 캡슐라 패턴, 넌 캡슐라 패턴이라고 나눈다고 했는데, 캡슐라 패턴이라는 건 뭐냐? 어떤 관절에 캡슐라이티스, 아소라이티스가 생기게 되면 특정한 양상으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은 그 다음 심하고, 플렉션 리미테이션은 뭐 이렇게 가장 덜 심한 게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캡슐라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마다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가장 심한 게 이제 캡슐라 패턴이게 되겠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도지 플렉션하고 플란터 플렉션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캡슐라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면 캡슐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캡슐라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처음에는 머슬 스파즘 때문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특정한 양상으로 지연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조인트 캡슐에 파이브로시스가 돼서 아주 투한 그 어디전이 발생하게 돼서 캡슐라 패턴이 나타나는 기전은 처음에는 그 머슬 스파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만성이 되면 캡슐의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이제 캡슐라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너트 스트럭처의 병변은 크게 캡슐라 패턴, 넌캡슐라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고, 캡슐라 패턴의 대표적인 것이 어깨에서는 프로전 숄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스라이티스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고, 캡슐라 패턴의 대표적인 것이 어깨에서는 에큐트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 또는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 또는 이제 관절 위쪽인 영역에서는 H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 아니면 뭐 그 스프레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캡슐라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대개 이런 아스라이티스입니다. 아스라이티스, 시리악스 선생님이 구분하신 그 아스라이티스 종류인데, 뭐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라는 건 이제 가벼운 외상 후에 아스라이티스가 진행돼서 프로전 숄더 같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가 되겠고, 이후에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 모나티큘라 스테로이드 센시티브 아스라이티스라는 것은 이제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명명한 아스라이티스인데, 어떤 아스라이티스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임모빌리제이션 아스라이티스라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캐스트하거나 아니면 뭐 헤미플레지아가 돼서 어깨를 못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임모빌리제이션 때문에 어디전이 돼서 아스라이티스처럼 이렇게 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숄더 핸드 신드롬이라는 건 이제 어깨를 다치고 나서 이제 그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손까지 뻣뻣해지고 스티프니스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리플렉스 심파스틱 디스플레시아라고 이제 그 뭐 이름 붙였는데, 지금 이제 CRPS라고 이름 붙이는 게 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쵸, 이쪽에 이제 주로 공부할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슐라 패턴 정도를 뭐 슬라이트, 미디움, 시비어,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캡슐라 패턴의 아주 초기에는 플렉션 RM, 풀 RM, 애비덕션 RM, 풀 RM, 단지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엔드렌지에서, RM은 정상인데 엔드렌지에서 통증만 보인다. 요것이 이제 캡슐라 패턴이 처음 발생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라이티스가 있을 때 그 정도를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요거에 이제 구분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스테이지별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나누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에 통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이 있는데, 어깨 통증인데 그 통증이 팔꿈치, 손목까지 레퍼런스가 되느냐, 역마등이 발생하느냐, 뻗치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쪽 어깨를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물어봐서 그 세 개가 다 이제 뭐 양호한 좋은 대답이 나오면 스테이지 1, 세 개 다 나쁜 대답이 나오면 스테이지 3.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가 쑤시고 아파요. 그 아픈 게 손목까지 아파요. 그쪽 옆으로 잘 수 없어요. 그럼 스테이지 3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나쁜 대답이 나오면 스테이지 2A, 두 개 나쁜 대답이 나오면 스테이지 2B,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 스테이지별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50견,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전 숄더라고 50하고, 이제 그 유착성 경관절 낭염이라는 것은 이제
패소리지가 캡슐의 어데이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패소리지 따라 붙인 이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0대에 많이 생긴다 해서 50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50견의 정의를 보게 되면 idiopathic insidious onset,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서서히 진행돼서 어깨의 통증과 강직, 스티프니스, 관절가동 제한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조인트 캡슐의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셀프 리미팅해서 대개 2년 정도 지나 2, 3년 지나면 이제 호전이 되게 되는데, 호전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호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한 80 내지 85%는 완전하게 호전이 되지만 10 내지 15%는 이제 시퀄레를 남길 수가 있다. 관절가동 제한이 시퀄레를 남긴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근거 있는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코드만,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죠. 정형외과 의사가 동결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고 뭐라고 정의하기도 어렵고 치료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만 또 패소로지로도 뭐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동결견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5년도 한 10년 후에 네바이저가 이제 그 패소로지를 이제 규명함으로 해서 이제 패소를 봤더니 조인트 캡슐의 염증이고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이제 관절 가동모의 제한이 일어나는 것이더라고 해서 어드히시브 캡슐라이티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병리 소견을 보게 되면 이제 조인트 캡슐에 크로닉하게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조인트 캡슐 현미경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조인트 캡슐에 타입1, 2 콜라겐이 많이 침착이 되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나타나고, 또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하고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된 그런 소견을 보인다. 라는 그 패스지를 보이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사이토카인 염증 매개 물질이 메디에이트된 조인트 캡슐의 인플라메이션이다, 염증이다 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1994년에 하나핀이 이때 후르즈 50견에서 이것이 4단계의 경과를 거친다. 그래서 페이스 1, 2, 3, 4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페이스 1에서는 시노비움의 이제 인플라메이션, 하이퍼바스큘라리제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페이스 2, 3에서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해서 조인트 캡슐이 두터워지고 어디전이 심화된다. 는 단계가 되어 있고, 페이스 4는 리모델링 페이스라 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 된 조인트 캡슐이 리모델링 되면서 결국 관절 같은 범위 로스를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데 이제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당뇨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여자, 특히 여자는 7배 정도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50대 여자들에서 많이 생겨서 아마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브레스트 캔서, 스트로크, 렁 디지즈, 루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핫 디지즈가 있을 때 이제 더 유병률이 더 잘 발생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을 보게 되면 대개 이제 45세 내지 60세 사이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50견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대개 일반 사람들이 한 3 내지 5%가 이제 그 병을 갖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5배니까 한 15 내지 20배 정도 이제 20%의 그 유병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는 이제 바이러트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이제 마이너 트라우마 히스토리를 보이게 되는데, 요 마이너 트라우마 히스토리를 보인 사람들이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통증과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어깨가 약간 아픈 정도, 어깨대가 다쳤나 삐었나 뭐 어깨 아프네 이제 정도인데, 그것이 뭐 이제 며칠 지나고 2주, 3주 이렇게 지나보면서 점점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일 때 보면 자지러지가 아프고 그쪽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밤에 욱신욱신해서 잠자지도 못하고 하는 정도의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처음에는 다 올라가면서 아팠는데 점점 더 어깨가 예민해지고 점점 안 올라가는 해서 이제 대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디전 5 어디전 스테이지에서는 대개 이제 어깨 올리면 대개 한 120도 정도 엘리베이션이 가능한 정도, 아주 심하면 90도 정도, 그 정도의 어디전을 보이고 관절가동 모임이 제한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근데 관절가동 모임의 제한이 어떤 양상을 하느냐?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익스턴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가장 심하고 애브덕션 리미테이션은 그보다 조금 덜 심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을 0도부터 이제 90도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익스턴 로테이션이 한 20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 이제 애비덕션은 한 50도 내지 6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살 먹은 환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50견이 아니고, 어깨가 아프면서 관절가동 모임 질환이 이렇게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50견 동결견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6차성 관절낭염으로 진단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계의 이제 그 경과를 보인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처음에 통증이 점점 이제 증가됩니다. 시간이 가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가 점점 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 올라가기 시작하다 이제 이게 통증이 이제 맥시멀하게 이제 아픈 상태,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하고 뭐 움직이다 뜨거운 자지러지가 아프고 맥이 쪽 빠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더 이제 관절가동 모임 제한이 심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통증도 심하고 어깨도 아주 최대한 이제 관절가동 제한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 프로전 페이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이제 조금 덜 아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절가동 제한은 계속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절가동 모임 제한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는 난 무슨 치료를 받고 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단계가 보통 2년에서 3년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2년에서 3년. 그래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된다. 한 80 내지 85%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통증이 이렇게 증가되는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후행해서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나타나는 게 이게 진행이 되고, 이제 관절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시노비움의 바스큘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시노바이티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후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같은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경과가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0견 처음 시작된 그 기간을 대강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 왔을 때 이 환자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구나를 대강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특별하게 50견이다라고 이렇게 데피니트하게 할 수 있는 진단은 별로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학적 검사입니다. 병력학 이학적 검사에서 어깨 관절가동 모임 제한이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건 이제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검사, 이학적 검사에서 캡슐라 패턴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숄더 플렉션에서 이건 대강 얼마 정도 관절가동이 제한이 있는지 진짜 실제적으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패시브 리턴 로테이션에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에비덕션에서 에비덕션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하는 걸 보고, 인터널 로테이션에서는 이제 손이 엉덩이까지 가는지, 로어백에 가는지, 미드백에 가는지, 아니면 여기 정상적으로 스캐플라 인페리어 폴까지 가는지를 봐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캡슐라 패턴, 넌 캡슐라 패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개 치료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좋아지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검사, 익스터널 로테이션 검사하고 패시브 에비덕션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더 심하면 캡슐라 패턴, 그러니까 캡슐라이티스, 만약에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더 심하면 non 캡슐라 패턴, 그러니까 버사이티스, 이렇게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견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이제 만성적으로 아픈 통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과 중에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 찍어서 뼈에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견이 병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찍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소견을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뭐 그런 병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알코로민하고 이제 그레이 튜버리트의 그 스클로스틱한 변화가 보이면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임피지먼트가 있는 어깨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레이 튜버리트의 보니 이레귤라리티 울퉁불퉁한 그런 소리를 보면 이 사람은 로테이트 커프테어가 있겠구나라는 를 암시해준 소견이 되겠고, 여기처럼 이제 코라코에크루미널 리가멘트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그 부위가 이제 뾰족하게 보인다고 하면 이 어깨는 만성적으로 인스테빌리티가 있었던 환자고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꼭 찍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MRI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디지즈 스페시픽한 소견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대개 이제 50견이 있으면 조인트 인페리어 캡슐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엘리베이션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코라쿠 휴메랄 리가멘트가 이제 시크닝 두꺼워지는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는 1.3mm 정도 두께인데 한 3mm 이상 두꺼워지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서브코라코이드 트라이앵글, 펫 트라이앵글이 이제 정상적에서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염증 때문에 오브리테이션 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비교적 이제 그 50견의 스페시픽한 그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어깨 바이세스 주변의 이퓨전을 한 60%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의 시크닝을 초음파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실라리 파우치에서 이제 인페리어 캡슐의 시크닝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어깨가 뭐 이렇게 한 12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캡슐 시크닝을 초음파로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소견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것도 디지즈 스페시픽한 소견은 아니고, 바이셉스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있다 하면 그 가장 흔한 원인은 로테이터 커프 질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코라쿠 휴메랄 리가멘트의 두께를 본 모습이고, 요것도 이제 거기에다가 니들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견이 있으면 대개 그게 3mm 이상 진짜 두꺼워진다. 그다음에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통증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치료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 그렇죠. 이제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 메디케이션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물리 치료는 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거기에 더 적극적인 물리 치료다 그러면 도수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 치료, 아스로스코픽 어디지오 릴리즈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치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 표층열, 심층열, 초음파 치료죠. 그 다음에 전기치료,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 그 다음에 자기장 치료,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고가 치료는 체위 충격파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리악스가 권고한 그 스트레티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벼운 외상을 당하면 나이 드신 분이 당하면 이제 그 주기적으로 어깨 스트레칭을 이제 해서 어깨에 이제 그 어드시브 캡슐라이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게 예방적인 조치를 해서 다 나면 뭐 괜찮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가 진행이 돼서 스테이지 1이나 2A가 되게 되면 그때는 스트레칭 치료를 한다. 스트레칭. 조인트 엔테리어 캡슐을 스트레칭 늘려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큐어가 되면 뭐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행돼서 스테이지 2B나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해라, 이제 그겁니다.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치료를 하고, 만약에 그 환자가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거부하거나 뭐 또 주사를 놓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면 여기서 디스트랙션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도수 치료 중에 이제 스트레칭하고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시리악스 방법에서는. 그래서 디스트랙션 치료를 해서 만약에 이제 완전히 나면 뭐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스테이지 1이 되면 다시 스트레칭 치료를 해서 이제 큐어를 시킨다,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도수치료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뭐 이 세 가지 방법이 비교적 그래도 그 시행하기도 좋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건 전 너무 멀리 간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악스 방법인데 캡슐라 스트레칭입니다. 캡슐라 스트레칭. 예,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손등을 이마에 대고 엘보를 뒤쪽으로 눌러서 숄더의 앞쪽 조인트 캡슐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한 10 내지 한 20초 유지하고 있다 릴리즈, 또 유지하고 있다 릴리즈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셀프로 스트레칭 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올리는 거, 또는 뭐 깍지 끼고 뒤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 아니면 수건이나 이제 봉을 갖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디스트랙션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요건 휴메랄 헤드를 이제 글래노이드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거. 요건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이나 2A에서는 이제 캡슐라 스트레칭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2B나 3에서는 인젝션을 하는데, 인젝션이 용이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 인젝션을 거부한다 그러면 디스트랙션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크로미온하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휴메랄 헤드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관절화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서 바깥쪽으로 띄워주는 그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당길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리드미컬하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당기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해보면 이제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리간 테크닉입니다. 멀리간이 제안한 모빌리제이션 위드 무브먼트 MWM인데 보게 되면 이제 스트랩을 주로 이용합니다. 스트랩을 이용해서 여기서 휴메랄 헤드에다 스트랩을 걸어서 몸통을 이용해서 아래 뒤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휴메랄 헤드 아래 뒤쪽으로 당길 때 환자가 능동적으로 어깨를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랩으로 휴메랄 헤드를 앞쪽으로 뒤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제 어깨를 올릴 때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약간 트랜슬레이션 되고 위쪽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돼서 임피지먼트가 이제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걸 예방해 주는 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스트랩을 당겨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증가시키는 치료인데, 이때 치료사가 휴메러스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이제 이때 당기면서 이제 환자는 이 스트랩을 당겨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징적으로 멀리간 방법은 움직이면서 이제 모빌리제이션을 주고 이제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면서 그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이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트리암신을 20mg을 환자가 보면 이제 바로 인젝션 하고, 그다음에 인젝션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2주 있다 또 세 번째 인젝션을 이렇게 쭉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은 2주에 한 번씩 보통 한 번 내지 세 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인트라티컬 인젝션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에크로멘의 포스트 앵글을 팔페이션하고, 거기서 1cm 아래 부위가 니들이 들어가는 인젝션 부위가 되겠습니다. 니들이 들어가는 인젝션 부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들은 그럼 어딜 향해서 가느냐 하면, 앞쪽에서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니들이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이제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간다고 해서 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는 것은 이제 휴메랄 헤드 어딘가에서 본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 환자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가 더 넓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꼭 본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제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팔페이션하고 썸하고 인덱스에는 이제 주사 부위를 고정하고 주사바에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 해야 된다. 이제 프론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프론 상태에도 마찬가지로 매크로미온의 포스트 그래서 1cm 아래 부위에서 바늘을 삽입해서 어디를 향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본터치가 되면 인젝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왜 이게 또 안 나와? 딱봅니다. 딱봅니다. 동영상이 또 왜? 뽑으네요. 동영상이 링크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아프죠? 예, 팔 들어볼게요. 예, 내리시고. 동영상이 지금 다른 모니터로 가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리세요. 예, 내리시고.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서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에크로미온의 포스트 앵글을 이제 팔페이션하고 에크로미온의 포스트 앵글이 프로브의 가운데쯤 돼서 그 상태에서 1cm 아래 부위로 프로브를 수평으로 대게 되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관찰이 되면 대개 이제 휴메랄 헤드가 보이고 글레노이드 라브름이 보이고 인프라스피나투스 델토이드 머슬이 보이는데 여기에 휴메랄스가 가장 톡 튀어나온 부위가 이제 인젝션 할 부위가 되니까 프로브를 내위치로 조금 이동시켜서 이런 이미지를 찾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젝션 한다 그러면 인젝션한 부위 이제 그 드레싱하고 프로브 다시 되고 인젝션 하면 되는데 이때도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야 이제 그 조인트 캡슐 요 부위가 비교적 이제 넓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아주 중요합니다. 618 레이전. 그다음에 이제 주판을 들어가서 이제 그 잘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제 페인 시작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거나 이제 약간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픈 팔을 위쪽에 가는 거죠. 위쪽에 가고 그러면 프로브를 위아래로 됩니다. 이렇게 또 뭐 비슷한 겁니다. 위아래로 돼서 이제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게 프로브의 위치를 뭐 위아래 내 크레니얼 카우달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딱 보이게 되면 프로브를 대고 이제 거기서 한 3 내지 5mm 바깥 부위를 이제 손톱으로 눌러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부에다 드레싱하고 다시 프로브 대고 주사 바늘을 수직 또는 약간 뒤쪽으로 경사되게 진입을 하게 되면 되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바늘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바늘이 인트라아티큘라 스페이스에 들어간 걸 보고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배를 끌어안게 해서 그럼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충분히 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세가 잘해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손을 윗팔을 통 옆에다 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이네요. 아까 이제
다 프로브돼서 주사할 네, 부위에 많이 안 이제 아프니까. 드레싱 한 겁니다. 다시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 끝에서 3 내지 5mm 물리지 마시고요. 앞쪽에서 니들을 삽입하는데 딱 수직 꺼냅니다. 또는 약간 뒤쪽으로 삽입하고 따끔. 바늘의 절단면이 이제 뒤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늘이 쭉 들어가면 여기에 바늘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바늘이 조인트 스페이스 완전히 들어가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 바늘이 부드럽게 주사액이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게 되면 저기 주사 바늘 니들을 이렇게 시리즈 돌려서 바늘의 절단면을 조금씩 조절해서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팔 위로 만세. 소화 주사하고 나서 이렇게 약이 고비를 펴주게 보시고. 몇 번 이제 그리고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주사액이 조인트 스페이스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관찰되고 어떤 때는 이제 조인트 캡슐이 이제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그런 거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 도플러를 켜서 보게 되면 파워 도플러를 켜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주사액이 관절면에 따라서 흘리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이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딜레테이션 수액 팽창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기본적인 용량을 섞고 전체적인 용량을 한 20cc 정도로 이제 용량을 늘려서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cc 정도를 인젝션함으로 해서 이제 그 조인트 캡슐이 어디전이 있다고 하면 어디전을 릴리즈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인젝션 한 다음에 이제 숄더를 좀 모빌리전 시켜서 어디전된 부위를 터뜨려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취재해서 비교해 보면 그냥 통상적인 관절내 주사법이나 이거랑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만성적으로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환자들한테 선택적으로 이제 치료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캡슐라 테어가 나타나는데 캡슐라 테어가 보면 이제 어디 이전이 심한 부위에서 테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서브스캐플라 리세스 그다음에 그 여기 바이셉스 주변 텐드 주변 엑실라 리세스에서 이제 테어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관절경적으로 해서 캡슐라 릴리즈를 할 수가 있겠고 캡슐라 릴리즈하고 이제 마취화해서 매니플레이션 이게 다 뜯어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대개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회복이 안 되고 심한 통증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0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인데 여기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아주 매시브한 그런 트라우마를 받은 게 아니고 가벼운 어깨에 대한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아스라이티스가 심해지면서 50견하고 똑같이 이제 어디션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가볍게 짚고 넘어졌는데 어깨가 좀 뽀근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한 일주일 정도 또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더니 어깨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충격이 컸나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며칠 지나면서 한 2주, 3주 지나면서 어깨가 점점 심하게 아파지고 가만히 있을 때 욱신욱신 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어깨가 안 올라가는 50견의 전형적인 그 코스를 받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볍게 넘어져서 어깨에 충격이 가거나 그랬으면 그 예방적으로 이제 어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예방이 안 되면 이제 이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마이너 트라우마 후에 이제 이렇게 3스테이지의 이볼루션을 겪는 경과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스폰테니스 큐어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에 3단계를 거쳐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식견 같은데 이런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가벼운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좀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풀 페이스 이제 가벼운 의상 후에 통증이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아프고 그다음에 한 2, 3주 지나니까 뭐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그다음에 한 두어 달 되니까 이제 스테이지 3의 통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면서도 욱신거리고 팔꿈치 아래로 또 뻗치고 그다음에 그쪽 옆으로 이제 잘 수 없는 스테이지 3의 그 통증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후에 이제 한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어깨가 안 올라가고 뻣뻣하게 굳는 그런 소견을 이제 보이게 되다가 8개월 이후에부터 이제 소잉 패스라 해서 이제 점점 통증이 이제 줄어들고 그 관절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50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되고 이제 우선 이제 가볍게 다치거나 그래서 충격 갔을 때 ROM 엑서사이즈를 하루에 2번 정도 하자. 스트레치를 풀 ROM까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똑같이 캡슐라 스트레칭, 디스트랙션, 인트라티큘라 인젝션, 하이드로 딜테이션 그다음에 뭐 아스로큐비 릴리즈까지 뭐 프로전 숄더에 하는 치료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라면 경과가 1년 정도에 가면 이제 스포티너스 힐링이 된다라는 거, 경과가 좀 좋다라는 거, 빠르다라는 거. 임모빌리제이션 아스라이티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통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뭐 캐스트를 해서 어깨를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헤미플레이자 때문에 그쪽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어디전이 생기면서 아스라이티스와 같은 이제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보게 되면 3스테이지에서 이제 1년 정도 경과를 갖고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경과가 이제 좋다는 거죠. 여기서도 치료는 마찬가지로 50견하고 이제 똑같이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라 패턴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넌 캡슐라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 다음에 패시브 엘리베이션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또 같이 있습니다. 그때 어깨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제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 그러니까 어깨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패시브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패시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패시브 에비덕션을 보니까 패시브 에비덕션도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숄더의 문제라는 거죠. 숄더의 문제에서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 같은 것이 되겠고 만약에 에비덕션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글레니 휴메럴 조인트 자체는 문제가 없고 스케풀라 로테이션에 관여되게 되면 숄더 거들의 문제다. 그치? 거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숄더의 거들의 문제고 스케풀라 로테이션에 관계되는 AC 조인트의 뭐 아스라이티스나 뭐 S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어디전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에서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패시브 엘리베이션은 리미테이션이 없으면 그건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의 변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머슬 리전이나 너브 리전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 캡슐라 패턴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큐트 서브델토이드 버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큐트 서브델토이드 버사인 경우에는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패시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도 있는데 패시브 글레니 휴메럴 조인트 에비덕션이 리미테이션이 있다. 그럼 이건 어깨 자체의 문제고 어깨 자체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델토이드 버사이티스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서브델토이드 버사이티스는 우리가 이제 보통 머스큘러 스케탈 디지즈에도 볼 수 있는 질환 중에서 가장 심한 통증을 이제 보이는 질환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돼서 한 2, 3일 지나면 아주 맥시멀한 가장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지금 보게 되면 대개 칼시픽 텐디나이티스가 리셉티브 스테이지에 생겼을 때 그때의 경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그때 시락스 선생님이 에큐트 서브델트 버사이티스라고 명명했던 질환이 아마 하시피 텐디나이티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핸드 투 체스트 위다우트 모션 그래서 이제 되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손을 모시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이렇게 안고 오는 거죠. 이거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빠른 스윕도 완전 빠른 경과를 보인다. 그래서 보여서 되게 뭐 여기서는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6주 정도 이제 호전되고 그다음에 5년 내에 한번 다시 한번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카시피 텐디나이티스는 되게 거기다 카시피케이션에다 인젝션하고 니들링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하고 패시브 무브먼트를 거의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려고 하면 환자가 너무 아파서 안 돼 하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검사를 거부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empty and fill이라고 합니다. empty and fill. 그래서 empty and fill을 보인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트로덕션 제 강의에 보게 되면 어브노멀 and fill이 어떤 게 있는지 다 거기 이제 있는데 그 중에 empty and fill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그 복습을 하셔야 앞으로 강의가 이제 비교적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십니다. 요거 이제 보게 되면 초음파로 보게 되니까 서브델트 버사에다 심한 이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다 이제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서브델트 버사이티스를 보이는데 보게 되면 여기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포션 텐던에 테어가 있고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 자체에 테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핀지먼트 보는 초음파 소견인데 임핀지먼트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이제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라고 특별한 디지즈를 하나 이제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나 또는 임핀지먼트가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핀지먼트 때문에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회전근개의 기능이 어깨를 올릴 때 그 그레이트한 튜버로시티가 이제 에크로면에 부딪히지 않게 상완을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임피지먼트가 이제 심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 이게 회전근개 파일 더 심해지고 회전근개 파일이 더 심해지면 더 임피지먼트가 심해지고 해서 비시우스 서클 악성고리의 순환을 갖는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서브델티드 버사의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녹아 들어가서 버사이티스가 생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게 버사의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고 요것은 이제 아스피레이션 하고 난 후에 이제 그것이 없어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버사이티스가 이렇게 쭉 있다가 아스피레이션이 쭉 되면서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루 다음날 아주 드라마틱한 통증이 해소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트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랑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될 질환들은 이제 이렇게 급성 질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트가 있을 때 어디든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통증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가우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우트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시피 텐디나이티스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별 진단에 septic arthritis인데 septic arthritis가 있으면 이제 전신적인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인펙션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감별 진단 가능하고요. 카시피 텐디나이티스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카시피 텐디나이티스가 리서티브 스테이지에 이제 똑같은 경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스로케이션은 일단 뭐 예상의 그 히스토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파도 디스로케이션은 쉽게 감별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브 델티드 버사에다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크로이먼 아래쪽에 있어서 텐더니스를 찾아가지고 텐더니스를 찾아서 맥시멀 텐더니스를 보이는 부위를 찾습니다. 맥시멀 텐더니스를 보이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맥시멀 텐더니스를 보이는 부위가 찾아지면 자기가 주사한
하고자 하는 양의 5분의 1을 주사 바늘을 쭉 진입시켜서 본터치가 되면 여기서는 약간 릴리즈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사하고 싶은 거에 5분의 1을 인젝션 하고요. 그 다음에 빼서 그 위쪽에다 크레니얼 포션에다 5분의 1, 카우달 포션에다 5분의 1, 그 다음에 앞쪽에다 5분의 1, 뒤쪽에다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5군데 정도 멀티플하게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하고 만약에 서브 에크루미알 버스에다 인젝션 할 때는 그 니드렐을 한 상방 한 15, 20도 정도로 상방으로 이제 기울여서 쭉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주사 바늘을 빼면서 인젝션, 또 들어가서 빼면서 인젝션 하는 거, 그걸 이제 다이나믹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젝션을 해주고, 초음파 가이드 인젝션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초음파로 이제 책에 나오는 건 이렇게 앉아서 뒤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버사야가 아주 되게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인시하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누워서 하게 되는데, 누워서 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다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프로브를 대서 버살 스웰링이 가장 심한 부위에다가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바늘이 잘 안 보입니다. 바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늘이 안 보이는 경우는 프로브를 대서 프로브의 주행 방향과 이게 바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맞지 않으면 바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브의 주행 방향과 바늘의 진행 방향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늘이 잘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니들이 이제 버사 스페이스에서 들어간 걸 확인하면서 인젝션을 하는데, 인젝션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버사 스페이스가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모습으로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버사 인젝션이 된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로컬라이즈 스웰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으로 버사 스웰 인젝션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젝션을 하면 여기 버사 스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제대로 된 버살 인젝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만 뭐 볼록해진다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버살 인젝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에서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선택적으로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50견처럼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도 보이고 에비덕션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리미테이션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가장 제가 흔히 많이 보는 것은 시리악스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서브스케플라리스에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입니다. 서브스케플라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있으면 이제 2차적으로 서브스케플라리스에 머슬 스파즘이 생겨서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지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리미테이션 보이게 되고, 이때 물론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안으로 돌려보세요 하면 이때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지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경우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캡슐라 컨트랙츄라는 것은 이제 저희 숄더의 엔테리어 캡슐만 선택적으로 의상을 바꿔내서 그쪽에 이제 선택적으로 어디전이 생긴 경우에 이스터널 로테이션만 리미테이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거에서 가장 흔한 원인 하나가 크로닉하게 인프라스피나투스에 그 태어가 있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 건데,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통상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못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메레스가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 앞쪽에 조인트 캡슐이 컨트랙처가 일어나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닉 인프라스피나투스 태어가 있을 때 또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선택적으로 리미테이션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가 있으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하고 레스 튜버리스트 사이에서 서브코라코이드 버스가 눌려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리미테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리어 이제 캡슐에 컨트랙처가 일어나는 경우, 앞쪽에 이제 그 트라우마 외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크로닉하게 인프라스피나투스 럽처가 있을 때 엔테리어 캡슐에 컨트랙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페인풀 레터럴 로테이션,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캡슐 자체가 어디전이 된 거기 때문에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든지 아니면 에비덕션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든지 뭐 똑같이 이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필은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되지 않고 머슬 스파즈만 있을 때는 이제 머슬 스파즈 엔드필을 보이는데 이것이 크로닉하게 되면 이제 캡슐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하드 엔드필을 보이게 됩니다. 치료는 뭐냐? 자꾸 이제 프리벤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캡슐을 스트레칭 시키는 것이 엔트리 캡슐의 컨트랙처가 있을 때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 바깥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모빌리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 캡슐 컨트랙처가 있을 때는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네가티브 소견, 패시브 이스터널 로테이션 뉴트럴, 그러니까 팔을 몸통에 대고 엄지가 위로 간 상태에서 뉴트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도 역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데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통증을 보이진 않는다.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가 있을 때 환자가 통상적으로 어깨 앞쪽으로 이제 코라코이드 버사이가 있으니까 그쪽에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트럴 로테이션에 리미테이션을 보이고 페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90도 에비덕션 하게 되면 이제 코라코이드 버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눌리지가 않아서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 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을 하게 되면 통증을 보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을 했을 때 통증을 보이는 경우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AC 조인트에 뭐 패스루지가 아스라이티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레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의 어퍼 포션에 병변이 있으면 페인풀 아크가 나타나게 되고 로우 포션에 병변이 있으면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이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환자 이제 수파라스피나투스 테어와 동반된 버사이티스가 있으면서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 같이 동반된 그런 환자인데 요 이제 초진시고 그다음에 이 환자한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하고 10일 후에는 버살 플루이드가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대개 이제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도 대개 로테이트 커프 테어나 뭐 그런 거에 그 하나의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는 것이 이 버사 자체에다 인젝션 하는 것보다 제 경험으로서는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링크를 못 가요. 네, 이제 서브코라코이드 그 패시브 이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 할 때 버살 플루이드가 여기 인프라 발셋 쇼테드 그러니까 그 코라코이드 아래에서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카시피케이션이 돼서 리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어깨가 이제 어깨 앞쪽에 이제 아프다고 이제 호소를 할 수가 있겠고 환자가 특징적으로 뭐 팔을 뒤로 하고 벌릴 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쪽 어깨를 잡을 때 아프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짜 실제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이제 병변이니까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안으로 돌려보세요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이제 그 통증이 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 서브스케플라리스에 머슬 스파즘이 발생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제 어깨를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는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이제 릴렉스가 돼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패시브 호라이즌탈 어덕션 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뉴트럴에서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에비덕션 시에는 리미테이션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패시브 호라이즌탈 어덕션 시에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비스 캐플라리 인서션 하는 부위에 아주 스몰, 아주 적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이것이 이제 뭐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때 이제 환자가 침대 위에 눕혀갖고 누운 상태에서 레지스티브 인터널 테스트를 하고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하고 또 에비덕션 시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대개는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고 에비덕션 시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소견을 보여서 이제 대개 이런 조그만 칼시피케이션이 현재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 잘 검사를 해서 그게 이제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판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제가 하는 방법은 멀티플 니들링해서 이제 칼슘을 깨주고요. 그다음에 서브딜트에다 버사 인젝션을 하고 그 외에는 여기다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전에도 저도 이제 병변을 일으키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관찰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드 글레노휴메랄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그 와인드업에서 공 던지는 야구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들 이렇게 스파이크 할 때 그런 이제 오버헤드 엘리베이션을 주로 하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대개 인터널 로테이션은 리미테이션이 오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이제 증가되는 그런 것을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것은 뭐 조인트 캡슐이나 그런 문제가 뿐만 아니라 숄더 조인트 자체가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은 이제 제한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그 증가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데, 그런 환자를 다 거드라는 것은 이제 증상을 보이고 병적인 소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드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 로스가 25도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로스만큼 익스터널 로테이션 게인을 못 갖는 경우,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제 30도 줄어들었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30도 이제 늘어나서 90도에서 30도 더하면 120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토탈 아크는 한 180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토탈 아크가 줄어든 경우를 우리가 거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데피니트하게 25도 이상 줄어든 경우,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로스만큼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게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토탈 아크가 이제 그 180도가 안 되는 경우를 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질환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널 임핀지먼트를 보이게 되는데, 인터널 임핀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제 컨트랙타일 스테이지 병변에서 나왔던 건데, 회전근개의 아티큘라 서피스가 글레노이드에서 이제 부딪혀서 이제 아티큘라 서피스에 테어가 시작되는 것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에 포스테리어 커프, 어퍼 포스테리어 커프가 어디냐면 회전근개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있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서로 겹쳐 있는데,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겹쳐 있는 부위가 이제 거기서 인터널 임핀지가 나타나서 그 텐던 테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임핀지먼트는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메디알 포션이 볼록 스웰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터널 임핀지가 있는 사람들은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경계부, 그러니까 로테이트 커프를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을 때 이제 가운데 부위가 볼록하게 이제 스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트의 캡슐에 포스트의 캡슐에 컨트랙추가 나타나게 됩니다. 컨트랙추가 나타나서 이러한 자를 치료할 때 이것은 슬리퍼스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쪽 팔로 병변 부위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을 자꾸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스트레칭 시키는 거죠. 포스트의 캡슐을.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테어가 있게 되면 앞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하는 힘줄 테어가 있게 되면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이제 휴메랄 헤드 위치가 약간 이스터널 로테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가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하면 포스트리어 캡슐이 이제 그 상태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닉 서브스케플라 테어가 있을 때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 보이고, 인프라스피나투스에 카시피 텐디나이스가 있으면,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머슬 스파즘을 유발시켜서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 있고 패시브 엘리베이션도 리미테이션 있으면 구조적으로 어깨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글레니 휴머럴 조인트 에비덕션을 봐서 에비덕션의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글레니 휴머럴 조인트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때 글레니 휴머럴 조인트의 이너스토제 병변은 캡슐라이티스를 보이는 캡슐라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넌캡슐라 패턴을 보이는 버사이티스가 있고,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가 있고, 캡슐 컨트랙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커버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노멀 에비덕션, 관절갑이 제한인데 에비덕션은 노멀이다 하니까 글레니 휴머럴 조인트는 문제가 없고 스케플라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숄더 거드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패시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이게 이너스토치 병변하고 판단을 이제 드린 건데, 스케플로 휴메랄 에비덕션이 정상이다. 그러면 어깨에 스케플라 휴메랄 조인트 문제는 아니고 스케플라 로테이션의 문제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올릴 때 로테이션 시키는 거에 문제가 있고 문제고, 그것은 숄더 거들의 문제라는 거죠. 숄더의 거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스케플라가 60도 로테이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플라가 60도 로테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AC 조인트에서 30도 로테이션이 35도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SC 조인트에서 25도 엘리베이션, 스케플라 엘리베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또 SC 조인트에서 스케플라가 클레비클이 25도 엘리베이션, 25도 포스트레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숄더 거들의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앵키로시스 AC 조인트 또는 SC 조인트, AC 조인트나 SC 조인트에 앵키로시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AC 조인트의 병변은 비교적 그래도 잘 진단이 되는데 SC 조인트의 병변은 잘 진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는데 뭐 모든 검사했더니 다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엔드레인지에서 약간 뭐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할 때는 꼭 SC 조인트를 팔페이션에서 거기 로컬라이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또는 앵길로싱 스폰딜라이티스가 있을 때 SC 조인트에 그 아스라이티스 체인지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수술에서 이제 컨트랙처가 있을 경우에 어깨가 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렁에 에피칼 튜머가 있을 때도 이제 그 컨트랙처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토코라코이드 파시아가 이제 어드히전이 된 경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숄더 거들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이 있을 때, 미디얼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미디얼 로테이션이 보이는 거, 서브스케플라리스 크로닉 테어가 있을 때 또는 거드가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고, 레터럴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경우 서브스케플라리스 카시 텐디나이티스, 그 다음에 엔테리 캡슐의 컨트랙처, 그 다음에 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엘리베이션의 리미테이션이, 패시브 엘리베이션에만 주로 리미테이션이 보이는 경우, 뭐 프로전 숄더랑 동반된 그런 경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일 때 글레는 휴머럴 조인트의 에비덕션, 스캐플라 휴머럴 조인트의 에비덕션을 봐서 에비덕션이 정상이면 어깨의 문제, 에비덕션에 이상이 있으면 어깨의 문제, 에비덕션의 정상이면 숄더 거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은 리미테이션인데 패시브 엘리베이션이 노멀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숄더 컨트랙타일 스트레치 변변 또는 이제 너브 리전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 컨트랙타일 스트레치 변변을 다 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통증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대요. 통증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 립이나 세컨드 립 프랙처가 있을 때 클레이 샤블러스 프랙처라고 해서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어버전 프랙처가 있을 때는 숄더를 엘리베이션 하게 되면 액티브 엘리베이션이 통증 때문에 못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요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롱솔하신 너무 뉴로파시가 있으면 세라투스 센트리어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스캐플라를 로테이션 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못 올리는 거고요. 스파이널 악세서리 너브가 이제 파시가 있게 되면 이것도 트라페치우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스캐플라 로테이션이 감소가 되죠. 예, 그런 거,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레인지인데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보통 AC 조인트의 변변, 크로닉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 또는 SC 조인트의 변변 또는 코라코 크레비큘라 리가멘트의 변변.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거나 그게 있으면 대개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마일드하게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캡슐라 패턴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 리전일 때도 이제 그 엔드 렌지에서 다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 리전이 있으면 2차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있어서 관절 컨택타일 스트레처의 병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AC 조인트의 병변은 살펴보는데, 환자가 되게 여기가 아파요 하고 옵니다. 되게 환자가 이게 짚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프다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 이제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AC 조인트의 병변의 가장 특징인 것은 패시브 호라이전탈 어덕션 시 통증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부위를 누르면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다는 거, 패시브 텐더니스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패시브 엘리베이션 하게 되면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다. 그래서 패시브 엘리베이션 시 엔드 레인지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HGT 변변 또는 인터럴 임핀지먼트가 있을 때도 이제 그 엔드 레인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을 때,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이제 아티큘라 사이드에,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아티큘라 사이드에 있을 때도 엔드 레인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아티큘라 사이드에 테어가 있을 때도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가 아니라 로어 포션에 병변이 있을 때도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건데,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또는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이제 특히 이제 어덕션 할 때는 이제 휴메루스가 어버도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AC 조인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다음에 페인풀 아크가 대부분 없는데 조인트 캡슐을 슈퍼피셜 파트, D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D 파트에 병변이 있으면 페인풀 아크가 있을 수가 있다. 한 페인풀 아크라는 것은 어깨를 올릴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팔 올리다 아야 해서 또 지나가면 괜찮고, 내릴 때도 아야 하고 이제 60도인지 120도 상태에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이 페인풀 아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풀 아크가 없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렇게 그레이드 1, 2, 3, 4, 6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없는 거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라는 것은 클래비클의 폭의 50% 이내로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된 거.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뭐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했을 때 에크리움하고 이제 클래비클이 보이는데 항상 더 도출된 것이 클래비클의 레터럴 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비클 레터럴 엔드고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여기서 병변이 있거나 그러면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디텐션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아스라이티스가 있으면 여기에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비클의 이제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체인지를 보이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하다 보면 무척 많은데 대부분은 현재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예, 그렇지만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있으면 2차적으로 이제 어깨 기능에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 치료하거나 그때 거기에 꼭 치료 부위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딥프릭션 마사지라는 것은 그 캡슐의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해서 눌러가지고 뒤로 잡아당겨서 눌러서 마사지 가고 앞으로 갈 땐 그냥 가고 뒤로 갈 때 누른 상태로 뒤로 마사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프렉션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할 때는 그 이제 AC 조인트 관절면이 대개 이제 여기가 예측이고 여기 내측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측으로 한 20도 정도의 경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할 때도 약간 주사의 바늘의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측으로 한 20도 정도 경사되게 앞쪽 내측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트리암실론을 한 10mg 정도 아티클 인젝션 할 수가 있겠고 그 주변에다 뭐 프로체리 뭐 그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는 뭐 숏엑시스로 볼 수도 할 수도 있고 롱엑시스로 볼 수도 있는데 롱엑시스로 이렇게 되면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동그랗게 관찰이 됩니다. 되면 여기서 이제 니들이 조인트 캡슐에 완전히 들어간 걸 보이기 때문에 들어간 걸 보면서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니들이 들어가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조인트 캡슐 내에 액이 쭉 퍼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요것은 이제 S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인데 요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되겠고 요 환축인데 보게 되면 이제 본 스포드 보이고 이게 본의 이리오갈레이트를 보여서 이제 이쪽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 뚜렷하게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쇼데스크 엑시스로 프로브를 이렇게 횡으로 대고 바늘을 삽입시켜서 이 바늘이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인젝션을 하니까 이렇게 바늘이 액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칼라도플러에서 관찰이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 있고 인젝션을 하니까 액들이 펴지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소노가이드 인젝션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 서브딜티드 버사이티스, 그러니까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를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크로닉 서브딜티드 버사이티스는 서브딜티드 버사이티스의 엔드 리절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로 독립된 병변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닉 서브딜티드 버사이티스 했을 때는 이제 두 개의 버살월이 어디 이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젝션 할 때도 어떤 때 보면 버살월이 붙었다가 탁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초음파로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버살월의 서브스탄스 P가 많이 축적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모든 나이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스폰테니스 힐링이 안 돼서 꼭 인젝션을 해서 그것을 이제 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델토이드 쪽에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 펑셔널 익제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크로닉 서브딜티드 버사이티스 때 페인풀 아크를 보이고 페인풀 아크가 유일한 파지티브 소견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리미테이션을 드물게 리미테이션을 에비덕션 시 또 인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이는데 특히 에비덕션 시 리미테이션을 보일 수가 있겠고 레지스티브 무브먼트 저항 검사에서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모든 경우에 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모든 경우에 또 마일드하게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리악스 선생님께서 이것을 인컴프리hensible 버사이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버사이티스다. 왜? 파지티브 소견, 패시브 테스트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고 있고 저항 검사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여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팔페이션시 텐더니스를 보이게 되는데, 서브 에코리아 파트는 이제 우리가 손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텐더니스를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다이아고니스트는 엔드레인지 통증을 보이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브 에코노미아 파트에 인필테이션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0.5% 프로케인 10ml, 시리악스 선생님이 할 때는 프로케인인데 지금 이제 리도케인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0. 리도케인 10ml 정도를 서브 아크널 버스에다 인젝션 하는데 다이나믹 인필트레이션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바늘을 어느 정도 쭉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빼면서 인젝션, 또 연결해서 빼면서 인젝션 하는 것을 다이나믹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변 부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분 부위가 대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라고 짐작하고 그 부위에다가 이제 융단 폭격하듯이 이제 인필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에서 잘 호전이 되면 이제 그걸 끝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호전이 됐다 자꾸 재발하면 거기다 트리암신으로는 스테로이드를 한 20mg 정도 섞어서 또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건데 이 크로닉 서브들티드 버사이티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로테이트급 태어나 임핀지먼트의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관절가동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결국 이제 인스테빌리티라는 얘기인데 인스테빌리티라는 것은 관절 운동 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이게 축이 이제 자꾸 변하는 거 위치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가장 과도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경한 상태 서브룩세이션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프리엔션이라는 것은 서브룩세이션은 되지 않았지만 서브룩세이션 될까봐 환자가 나 어깨가 더 빠질 것 같아요 해서 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어프리엔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서브룩세이션 디스로케이션의 방향은 앞쪽 뒤쪽 아래쪽으로 이제 그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건 이제 앞쪽으로 발생하는 게 95% 정도고 포스테리어 발생하는 것이 한 5% 정도가 되고 인페리어는 아주 드물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결국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라브럼의 문제, 그 다음에 캡슐의 문제, 그 다음에 캡슐라 리가멘트가 이제 있죠. 수페리어 글레누 휴머럴 리가멘트, 미들 인페리어 글레누 휴머럴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런 리가멘트가 파열되거나 뭐 너무 스트레치된 경우에 이제 이런 인스테빌리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 관절에 이제 스테빌리티를 주는 요소를 구조적인 요소, 스태틱 팩터와 이제 다이나믹 팩터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은 우리 손을 어디에다라도 위치하게 하는 모빌리티가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느 관절과 다르게 관절 휴머럴 헤드에 비해서 관절 와선은 이게 되게 작죠. 이거 관절 와선이 글레니드가 아주 작아서 이거 갖고는 스테빌리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힙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블럼이 이제 다 많이 싸고 있어서 스테빌리티가 아주 좋은데 여기서 이제 다 싸지를 못하니까 스테빌리티가 아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큰 모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빌리티 스테빌리티가 없으면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라브름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인트 캡슐이 싸고 있는 것이 이제 또 스테빌리티를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조적인 안정적인 요소 스태틱 팩터라고 하는데 조인트 서피스
조인트 서피스가 둥글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글레노이드 라브룸이 있는 것이 더 싸고 있으니까 이제 안정성을 주고, 그다음에 캡슐하고 리가멘트고, 그다음에 아티큘라 버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버전이라는 것은 조인트를 싸고 있는 글레니드 라브름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휴메라이트가 있는데 이때 앞쪽하고 뒤쪽이 그 조인트 관절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엔테리어 버전이라고, 앞쪽으로, 이거 뒤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리트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전이 뒤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리트로 버전이 되겠으면 앞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앞쪽에서 카바가 많이 되겠죠. 이제 카바가 많이 돼서 디스로케이션이 덜 생긴 텐데, 어떤 사람은 엔테리어 버전이 있으면 앞쪽에 스테빌리티가 별로 없는데 앞쪽에서 막고 있는 구조물이 더 적기 때문에 앞쪽 엔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아티큘라 관절하층에서 위아래의 문제인데, 위아래에서 관절하층이 아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더 떨어질 거고, 위를 향하고 있으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좀 더 생기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티큘라 버전이 중요하다. 그것이 스태틱 팩터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팩터라는 것은 이제 그 역동적인 그 스테빌리티를 주는 그런 요소인데, 로테이트 커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다 내측이죠. 다 내측이기 때문에 이제 그 휴머라이드가 디스로케이션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바이세스 롱헤드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싸고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휴메랄 헤드가 앞쪽 바깥쪽으로 이제 서브렉션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케플로소라식 모션, 그러니까 어깨를 올릴 때 스케플라가 안 움직이면 여기서 과도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스케플라가 이제 60도 따라가 주니까 여기서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스케플라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어깨 스테빌리티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관절 속에 이제 프레저가 네가티브 프레저에서 이제 디스로케이션을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프리셉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관절 앞쪽에서 이제 리가멘트가 스트레치가 되게 되면 이제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치가 되게 되면 그 센서리 피드백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뒤쪽에 있는 그 근육들,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이제 그 팩토라리스 마이너를 컨트랙션 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뒤로 당겨주고, 만약에 휴메랄 헤드가 뒤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 캡슐이 스트레치가 되게 되면 그 시그널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앞쪽에 있는 서브스케프라리스를 컨트랙션 시켜서 휴메랄 헤드가 이제 뒤쪽으로 못 가게 앞쪽으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오셉션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이제 어깨의 스테빌리티에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의 관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발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엔테로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스프레인을 받지 않게 도와주는 게 페로니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발목을 삘라게 되면 그 시그널이 스파이널 코드 들어가서 리플렉시하게 이제 페로니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컨트랙션 시켜서 더 이상 이제 스프레인을 받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프리프리셉티브 센세이션 리플렉스는 관절 스테빌리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테빌리티의 원인은 여러 가지, 라브람이 이제 파열되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다음에 캡슐라 리가멘트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 또는 그 본 자체가 이제 그 손상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터브라는 거, 그다음에 엠브리 이렇게 나누는데, 엠브리라는 것은 이제 어트라마틱 이상 없이 멀티 디렉션을 여러 방향으로 인스테빌리티가 나타나는데 바이러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 선천적인 거래요. 선천적으로 리가멘트 렉시트가 있는 분들이지, 선천적인 거고, 이때는 리해빌리테이션이 주로 주던 치료
모달리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다. 터브스라는 것은 이제 트라우마틱 예상성 그래서 이제 특정 방향으로 유니레터럴 되게 이제 반카트 리전이 많고 그때 이제 서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예상성이라는 거고 요건 이제 그 선천적인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제 팔을 짚고 넘어졌던 히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뭐 그래서 했고 어트라마틱 인스테빌리티 엠브리는 뭐 당연히 이제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없고요. 선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플랫 글레노이드 또는 뭐 위크 릴렉스된 캡슐 그다음에 그 뉴로머스컬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천적인 것을 엠브리라고 하고 이때는 리해빌리테이션이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스테빌리가 있으면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갑자기 이제 어깨에 힘이 빠진 듯 서든 파라라이스 되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힘이 빠지는 위크니스를 보게 되고 이제 어깨가 이제 빠질 것 같은 느낌, 어프레션이 있어서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이제 불안정한 느낌, 조금만 저거 어깨가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고 그다음에 어깨를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게 돼 더더가서 소리가 나게 되고 이제 평상시에도 항상 어깨가 뻐근하게 아픈 그런 거가 이제 있고 특히 이제 그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히스토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서 이 사람의 이스테빌리가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제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페인풀 악도 볼 수가 있고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프레이션 테스트가 이제 중요하다. 어프레이션 테스트 대개 이제 앞쪽으로 가장 이제 그 95% 이상이 앞쪽으로 디스로케이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보는 것은 어깨를 90도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이쪽 반대쪽 엄지로 휴메럴 헤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앞쪽으로 눌러주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이제 이렇게 환자가 어깨가 빠질 것 같으면 이제 그 환자 더 이상 동중학을 못하게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다고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안돼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엔테리어 어프레이션 테스트 파지티브 소견이 됐고 엔테리어의 쪽으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고 그것을 확인한 상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밀렸을 때 아팠는데 그 다음에 또 유축선으로 뒤쪽으로 밀어주면 통증이 싹 사그러드는 거 리로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누워서 90도 에비덕션 하면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휴메럴 상완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줘 봅니다. 밀어줄 때 여기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환자가 어프레이션을 느끼는지 갖고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로드 앤 시프트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상완 골두를 손으로 잡고 에코르미온 경계를 이제 확인한 후에 뒤로 이렇게 밀어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앞쪽으로 휴메럴 헤드 두께 3분의 1 이상 앞쪽으로 이동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더 과다하게 이동되면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거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었을 때 과다하게 움직이면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 뒤쪽으로 밀었을 때 더 과다하게 모션이 나타나게 되면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서쿠스 사이드라는 것은 상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 당겨줄 때 여기 에크로미온 아래쪽에 이제 고랑이 나타나는 거죠. 서쿠스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것만 갖고 뭐 꼭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베이턴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뒤쪽으로 이렇게 하이퍼 익스텐션 시켰을 때 엄지 손가락이 그 포함에 평행하게까지 이렇게 관절 과도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새끼 손가락을 익스텐션 시켰을 때 새끼 손가락이 90도 이상
익스텐션이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엘보 하이퍼 익스텐션이 10도 이상 되느냐, 무릎의 하이퍼 익스텐션이 10도 이상 되느냐, 그다음에 포워드 플렉션 테스트를 해서 그때 손바닥이 바닥에 닿느냐 해서 손은 양쪽이니까 2점, 팔꿈치도 양쪽이 엘보도 2점, 그다음에 손에서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이 있으니까 4점이 된 거죠. 4점, 여기 2점, 무릎 2점, 8점에다가 포워드 플렉션 해서 1점에서 토탈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9점 만점에 5점 이상이면 이 환자는 선천적으로 리가멘트 렉시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 리가멘트 렉시트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관절에 이제 다발적으로 이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거나 뭐 이때 병변이 있을 때 이런 환자들은 치료해도 잘 낫지 않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히스토리가 아주 중요하고 펑셔널 익자미네이션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엑스레이 찍어서도 이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힐삭스 리전이나 뭐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인스테빌리티 볼 수가 있고, 소뇌에서도 힐삭스 리전이나 맥로린 리전은 이제 관찰이 되면 이게 인스테빌리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은 그렇게 하고, MRI CT에서 이제 반카트 리전이나 뭐 라브랄 테어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MRI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 수단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휴메럴 헤드가 앞쪽으로 이제 프리퀀트하게 서브룩션이 되게 되면 엔테리어 글레노이드의 포스테리어 포션, 그러니까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되게 심층, 인프라스피나 머슬 심층이 자꾸 부딪혀서 거기에 이제 딤플링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프라스피나투스 심층에 보니 디펙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실삭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삭스 리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엔트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그 소견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로 휴먼 헤드가 뒤쪽으로 인스테빌리티가 있으면 포스테리어 글레노이드의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심층에 본이 이제 자꾸 부딪혀서 서브스케프라 심층에 본 디펙트가 생깁니다. 본 디펙트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맥로린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로린 리전이 있느냐, 힐삭스 리전이라고 봐서 그게 있으면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뭐 특징적인 라브랄 테어나 뭐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표준적인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엑서사이즈를 시행해서 회전근개 로테이트 커프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바이세스 롱헤드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프리포셉션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가 심한 경우, 자주 빠지고 그런 경우 이제 서저리를 해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로 치료죠. 프로로 치료를 해서 주변에 이제 리가멘트 캡슐이나 뭐 그런 것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프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프로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탈리아의 닥터 까발리노가 아주 명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분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한번 강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는 경우, 풀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관절 같은 경우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있는 경우에서 관절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캡슐라 패턴이나 논캡슐라 패턴이라고 나눈다고 했는데, 캡슐라 패턴이면 캡슐라이티스, 아르서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뭐 이렇게 쭉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고, 논캡슐라 패턴이라고 하면 그것이 패시브 엘리베이션에만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메디알 로테이션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 레터럴 로테이션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서, 레터럴 로테이션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엔트캡슐러 컨트랙션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에다가 제가 하나 추가한 게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카십식 텐디나이티스가 있을 때다. 하고 메디알 로테이션에 리미테이션 있는 것은 포스트 캡슐라 컨트랙처가 있을 때, 또 거드 그다음에 이제 크로닉하게 서브스케플라리스에 테어가 돼 있으면
메디알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인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션의 리미테이션을 보일 때, 엘리베이션 리미테이션을 보일 때 글레니 휴메럴 조인트 모션이 정상이라고 하면, 글레니 스캐풀라 휴메럴 모션이 정상이라고 하면 숄더 거들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글레니 휴메럴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건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다. 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 렌즈에서 엔드 렌즈에서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게 AC 조인트, CC 조인트, 클레비큘라, SC 조인트의 병변, 그다음에 크로닉 서브델티드 버사이티스를 꼭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에 관절가다 보면 인세시브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선천적인 인스테빌리티, 그렇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손상이나 그런 거에 수반된 인스테빌리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뭐 케이스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증상이 오른쪽 어깨 통증이 한 2달 됐다. 올리기 어렵다. 쑤신다. 그래서 능동적 검사를 해봤어요. 환자 어깨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수동적인 검사를 해봤더니 쭉 올라가.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깨가 이제 굳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너 스트럭처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전 했더니 50도 가고, 외전도 10도까지 가서 그렇게 크게 관절 같은 제한이 없고, 레지티브 테스트, 저항에 대한 외전, 레지티브 애비덕션 했더니 통증이 있어요.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컨트랙타일 스튜디오 병변일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카시피케이션이 있죠. 카시피케이션에서 이거는 카시피 텐디나이티스 SSP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멀티플 니들링을 해주고 서브델티드 버사다 인젝션 해주고, 그다음에 남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충격파 치료를 한 7번 정도, 저 같으면 그 정도 시행을 해줍니다. 이 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이 2달 됐는데 쑤시고 잘 때 아프다. 그리고 들기가 내측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능동적 굴곡은 90도, 수동적 굴곡도 9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80도밖에 안 되고 80도밖에 안 되고 수평이 안 된다는 거죠. 수평이 안 된다는 거. 수평은 90도니까 안 된다는 건데, 능동적 굴곡이나 수동적 굴곡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관절 자체에 구조적인 어드이전이 있다는 거죠. 어드이전이 있다는 거고, 외전 검사를 해봤더니 20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외전은 한 50도 정도 올라간단 말이죠. 외전 리미테이션이 외전보다 뚜렷하게 크죠. 그러면 이것은 어깨의 캡슐라 패턴의 병변이다. 저항에 대한 레지스티브 테스트 했더니 거기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뭐 특정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특정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되면 코라코 에크노 리가멘트 붙는 부에 약간 돌출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건 코라코 에크노 리가멘트 칼시피케이션이 마일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스테빌리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크로닉하게.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이렇게 뭐 약간 버사이티스는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캡슐라 패턴 이미테이션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프로전 숄더라고 이제 진단을 했고, 그때는 인트라티클라 인젝션을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렇게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환경에 순응해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홀로 잘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더군다나 이제 모여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니까 거기서 보시고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 1, 2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셔야 전반적으로 어깨,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트랙타일 스트레치의 병변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트로덕션에 대한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꼭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강의 들으실 때 이해가 편해집니다. 이해가 편해지고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강의를 제가 찾아보는 것은 유튜브에서 시리학스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그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